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제주에서도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판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부상일 변호사님은 원래 지난주 방송에 출연하기로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시진 못하셨습니다만 대선 결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만 제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번에는 제주가 대선의 민심 풍향계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셨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비하인드 스토리도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예. 네, 우선 선거 결과 예측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분석할 때 막판까지 큰 격차로 이길 거라고 하는 당의 분석하고는 많은 차이가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지만 사전 투표 결과 이후에 나오는 발표되지 않지만은 계속 떠도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보면 사전 투표 과정에서 저희 당의 후보인 지금 당선이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많이 뒤지고 있는 걸로 나오는 그런 분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고 메시지라고 보고 있었고,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각 방송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딱 발표했을 때, 이 국민의힘의 이 관계자들이 전부 다 낯빛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11시 때까지 사전투표 결과 이후에 확진자나 격리자들이 투표 성향을 어떻게 보였는지 그 데이터를 입수하게 됐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입수한 다음에 사전투표하고는 달리 본투표 때는 6시부터 7시 반까지 확진자하고 격리자만 따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투표한 사람 수가 정확하게 나와요. 네, 그게 밤 8시가 넘어서 9시 좀 되니까 거의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투표수가 한 63만 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했을 때의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 성향을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해봤죠. 시뮬레이션을 쭉 돌려보고 또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재외국민 투표는 사실은 저희가 거의 반반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선거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졌죠, 재외국민에서. 근데 하여튼 재외국민 투표는 따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 수만 있었죠. 그 두 개를 시뮬레이션 했더니 제가 계산한 걸로 0.8%로 이긴다. 그래서 그게 이제 11시 넘어서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12시쯤에 다시 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시 반에 역전했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걸 계산했느냐. 근데 그거는 이번 선거의 특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6시 이후 확진자와 격리자가 따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다른 투표에서는 사실은 출구조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출구조사가 굉장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부산인 변호사님 예측이 맞은 이유가 다 있네요. 계산을 하시는군요. 자, 그럼 김동연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만은 이번 대선은 어떻게, 김동연 이사장님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셨습니까? 계산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정도면 이제 선수가 아니라 진짜 심판으로 뛰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오랫동안 선거를 봐본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선거 격차가 좀 중반 들어서면서 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막판 종반전 가면서 윤석열 후보가 내뱉는 언어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선거 캠페인이 이기고 있는 자의 캠페인이 아니구나, 뭔가 좀 쫓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많이 쫓아갔거나 사실상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아직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좀 역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죠. 근데 그런 기대와 달리 이제 자정이 넘어서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결국 아주 근소한 표차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 이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승리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민심의 풍향을 이번 대선이 어찌 보면 정확히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정치권이 좀 겸허하게 이런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주 지역 투표 상황인데, 다른 지역 전국적인 결과와는 달리 제주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 10%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처졌어요. 이 적지 않은 차이인데 이번 대선 결과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지방선거에는 어떤 정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선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의 그 변수들이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주 지역에서는 4.3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요. 뭐 개발 이슈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가장 그 선거 캠페인에서 선거 정책 관련된 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한 저희 도민들의 어떤 판단 그것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 정부 보수 정권 하에서의 제주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과거 이제 MB 박근혜 정부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 경험들이 결국 도민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부상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주 투표 결과를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 제주도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 가장 강력한 이 경고 메시지를 준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선은 제주도가 그동안 풍향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풍향계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신승을 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제주도가 정치 풍향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도민의 민심이 10% 차이 이상 상대 후보에게 가 있다는 것을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명심하지 않으면 국정을 앞으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아마 그 어떤 대통령보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가 되셨기 때문에요. 반대하는 세력에게도 대통령으로서 이제 취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 세력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이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를 어떻게 포용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준비부터 포함되겠죠.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전히 전국의 민심을 대변하는 제주의 민심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정당별로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이번에 그 대선에서는 졌지만 적지 않은 득표 0.73%포인트 차이였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도 역시 그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선 승리의 여세를 이어간다든지 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양측 다 만만치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 전체적인 판세 좀 섣부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부산일 변호사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종속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차이로 민주당이 선전을 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없어요. 또 도의원도 현역 의원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직력이 결국은 이렇게 10% 차이인데 근데 조직력 치고는 그 10% 차이가 전 만족스러울 만한 수치인가? 라는 부분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의 윤석열 후보, 물론 정권 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수 유권자들의 민심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후보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조직세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10%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번 구도상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저는 섣불리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제주 지역인 경우에도 도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 수가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의 구성을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그 소속된 그 의원 수가 제가 알기로 2점 몇 프로? 네. 네,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앞선 표가 사실은 0.73%의 승리의 견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도민들이 단순한 조직력의 움직임에 의해서 표심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때 10% 이상,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13%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그 13%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조직력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민주당세가 선전한 것은 조직력의 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 조직력을 앞세워서 선거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정치 행보를 하느냐 거기에서 이 조직력의 표를 어떻게 보면 와해까지 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이 매개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쪽에 도의원 후보나 도지사 후보를 좋은 분을 잘 선택을 해서 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인재군에서만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분을 잘 발굴을 해서 한다면 짧은 선거 기간이지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 대통령 선거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물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엔 본격적으로 제주도지사 후보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오영훈 국회의원 3파전으로 거의 압축이 돼가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를 봐도 여론조사에서는 문대림 이사장, 오영훈 의원이 어느 정도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후보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아직 섣부르긴 한데 민주당 후보군들의 초반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상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현역 의원인 오영훈 의원과 그다음에 JDC 이사장을 지냈던 문대림 전 이사장의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마 그 오영훈 의원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지사를 출마하게 되면 현역 의원을 직을 던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으면 네. 그런 고민이 좀 덜했을 텐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야당이 되어버렸는데 예. 야당의 의석 한 석 한 석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국이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고 아마 유권자들도 특히 정치의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그런 판단들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상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김동현 박사님의 견해에 동감이고 거기에 이제 좀 더 그 기술적인 부분, 네. 공천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공천의 기준이 어떤 것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것처럼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에 우리 핸디캡이라고 하잖아요. 감점 사례 요인이 되거든요. 예. 저희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인 경우는 뭐 10점, 네. 그다음에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점에 감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네. 현역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감점 요인으로 아마 그 핸디캡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오영훈 현 국회의원의 대결에서 그 감점 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동인이 없다면 네. 오영훈 국회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공천 룰을 민주당에 네. 뭐 적용하면 오영훈 의원이나 문대림 전 이사장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대림 전 이사장 같은 게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율을 그대로 하면 한 15점 감점이 되고 예. 뭐 현역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천율을 적용하면 1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보 경쟁력 측면에서 어떤 식의 공천율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핸디캡은 거의 다 유사하다. 다만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당 경선의 어떤 조직력 싸움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 것인지도 아직 지금 네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네. 당시에 김우남 전 의원과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폭로전 지금도 네. 기억납니다만 당원 명부 유출이라든지 뭐 여러
좀 감정적 대립으로 간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당시에 선거에서 원팀으로 선거를 뭐 표면적으로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과연 경선을 선택할 것인지, 경선을 할 경우에 아름다운 경선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선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선거는 기본적으로 구도와 인물의 네. 차이의 이게 대결일 텐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는 구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질 수 없는 구도에서 지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팀이 안 되는 부분들. 근데 왜 원팀이 안 되냐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고 나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 경쟁이 치열했던 거죠. 그럼 그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의 득표율이 10% 정도의 차이 난 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각 후보 진영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지난번 지방선거와 똑같이 치열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서로 각 후보가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네. 대선 때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훨씬 더 일정이 짧죠.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봉합하고 잘 갈 것인가, 화학적 결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상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름다운 경선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지세를 얻어야 되는 이번 선거의 특징이 있어요. 그전에는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경선까지의 그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직력을 정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은 대선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조직력을 갖추기도 쉽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네거티브전에서 상대방의 가점 포인트를 깎아내리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오영훈 국회의원이 현직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원희룡 지사가 현직 그만두고 출마한 것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날렸던 그 과거의 말에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문대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질 수 없는 구도의 선거에서 졌다고 하는 과거의 그 경력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목 잡기에 네거티브전의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요, 고경실 전 제주시장, 김용철 회계사,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정은석 전 한국노총 KB 국민은행 지부지회장, 허양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네. 많은데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일단은 민주당 후보군들을 압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당내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장성철 전 위원장이 일단 선두를 공통적으로 달리고 있고 나머지 뭐 고경실 전 시장, 허양진 도당위원장, 문성유 전 사장 등이 뒤따르는 형국인데요. 현재 뭐 후보군이 아직 많은 상황인데 국민의힘 후보군들의 초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없죠. 그래도 아마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고민이 깊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민주당 사례 얘기하고 원팀 경선 과정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경선 과정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민주당에 비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좀 후보군이 인물이나 이런 인물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거론됐던 후보들 가운데 누군가가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민주당에서는 치열하게 내상을 겪겠지만 양강 구도에서 1대1 구도에서 과연 민주당 후보를 와의 경쟁력이 있을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보여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지금 후보가 아닌 뭐 전략 공천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후보를 찾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뭐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상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굉장히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의 후보군들의 언급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예. 다만 이제 여론조사의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상대 당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그 완벽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전략공천 형식으로 제3의 인물을 내려보내는 방식은 지금은 오히려 안 맞을 수 있겠다. 오히려 지금 경쟁하고 있는 후보군들이 경쟁 관계에서 인지도를 훨씬 많이 높이고 또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이 다 경쟁하게 하는 것으로 놔둬서는 안 되고 경쟁력이 그래도 있을 만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해서 경쟁력이 있을 만한 사람 두세 사람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하게 경쟁하게 하는 그 판을 깔아주는 것이 중앙당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저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기획단,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이제 임명을 하셨어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해야 되는 공천관리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원래는 지금 다 꾸려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때문에 이제 꾸리고 있거든요. 그게 꾸려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력이 그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후보 적합도 조사를 통과한 그런 후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을 잘 깔아주고 그다음에 중앙당에서 그간 제주도가 사실은 변방이라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새롭게 당선이 되신 분이 뭐 관광청을 제주에 유치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처럼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던져서 후보의 경쟁력 플러스 정권 전체의 경쟁력 그리고 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지방선거 대도지사 선거도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어떤 지방선거에서 보면 과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초기에 정권 초기에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70%가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희박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제주도 내에서 10%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종의 후광 효과가 과거 선거처럼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그렇게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 정치 경험이 대부분이 없어요. 그럼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선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그 고도의 어떤 전략도 필요하고 다양한 경험들도 필요할 텐데 그걸 후보 개인의 경쟁력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구도상으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후보군들이 조금 유리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들이 유리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향후에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가 선거의 묘미잖아요. 그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또 0.73%의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는 점에 있어서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낮다는 거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게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뒤엎고 오히려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뭐 한 50일 이상 충분하게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벌어지는 선거가 있다면 그 선거가 천하무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새해 편승했던 그 효과가 이번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국민의힘도 지난번 지방선거 그 전례를 보면요. 당시에 공천 과정이 어땠는가 보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일찌감치 김방훈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죠. 그 당시에 3월 초순에 그 전략 공천했더라고요. 득표율은 원희룡 전 지사 탈당으로 해서 상당히 저조한 결과로 마무리가 됐고 그 전 지방선거에 이제 그 원희룡 그 전 지사가 출마한 선거에서는 경선을 치르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선 룰을 가지고 우금민 당시 지사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엔 우금민 지사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좀 일방적인 그 당시에 그 원희룡
김방훈, 김경택 세 후보의 경선을 치렀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지금 여러 후보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의 지난번 선거에 전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경선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원희룡 지사가 처음으로 지사 선거에서 이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소위 말하면 제주판 삼김 교체라는 어떤 세대 교체에 대한 어떤 제주에서의 시대 정신 이게 하나의 명분이 됐기 때문에 원희룡이라고 하는 정치적 상품이 결국은 도민들에게 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 있나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 뭐 이런 부분들 했지만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제3의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후광 효과, 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여당 후보, 힘 있는 여당 후보, 여당 도지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전략이 있을 텐데 과연 지금 같은 제주도의 어떤 지역 선거에서는 그게 과연 될까? 왜냐하면 지난번 김방훈 후보 같은 경우는 녹색당 후보보다 뒤쳐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면 오히려 저는 이제 국민의힘보다 또 다른 후보들이 제3의 후보군들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부상희 변호사님은 이번에 당내 후보 결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 전략 공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 공천은 없고 다만 이제 새로운 후보를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선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가 더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 적합도 조사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 두세 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경선판을 아주 세게 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김동연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얻으려면 사실은 그 도지사 후보가 된 사람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말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 그냥 뭐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후보는 당연히 신뢰감이 떨어져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경선판에서는 그런 후보, 즉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떨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저 후보가 하는 말이 그런 관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력, 뭐 학력,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냐의 그 방점이 찍힐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제3지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부순정 제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일찌감치 지금 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지금 정의당에서는 아직까지 후보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출마 의지를 밝혔던 고병수 정의당 전 위원장이 지금 박찬식 대표와 단일화를 지금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최종 출마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 지역에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녹색당의 고은영 후보가 만만치 않은 득표를 보였죠. 3.5%였네요. 당시에 그 제주에서도 진보 정당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 진보 정당 후보들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인지 단일화는 과연 성사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정의당하고 제주같이 박찬식 후보와는 단일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녹색당과의 단일화는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이제 지방선거에서 고은영 후보가 보여줬던 득표율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진보 정당에 대한 득표율들을 제주 지역에 합산해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한 20% 가까이 나오니까 이게 무시 못할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은 대단히 미약해 보지만 이 제3지대의 후보가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판을 뒤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정의당 후보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 논의를 한다. 이건 정의당의 백기를 말하는 거죠. 정의당이 이미 백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일화는 사실은 뭐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녹색당은 지난 선거에서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번도 독자적인 노선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녹색당이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존재감을 항상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가 도지사 선거도 이제 박빙의 선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녹색당의 선전 그리고 이제 그 제3지대의 또 다른 후보의 선전은 결국은 국민의힘에게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어부지리의 성격으로라도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당선인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용감을 보여주는 것 거기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또 양대 전선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가지고 제3지대의 후보들은 많이 이제 뒤처지게 되고 민주당 쪽이 오히려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 남은 지방선거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 무엇이 가장 큰 변수, 이슈가 될 걸로 보시는지 꼽아주시죠. 일단은 뭐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 출마와 관련된 뭐 당내 어떤 방침이랄까요? 당내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의 공천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 주자가 결정됐을 때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예, 경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인물론에 의해서 판단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도지사 선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 선거까지 같이 보는 것인데요. 지난번 선거에서 인물이 많이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정당 때문에 득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 많다라는 평가가 지난 4년간의 평가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또는 제3의 정당이든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득표율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인재 등용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2달 동안 유권자들의 선택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